수백만 명의 병사와 8,000대의 전차가 동원된 역사상 가장 큰 전투인 쿠르스크 전투를 재구성해보겠습니다. 1943년 4월 동부 전선을 살펴보면 쿠르스크에 소련의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북쪽과 남쪽에서 포위 작전을 펼치면 적을 포위 섬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만슈타인은 적군이 하리코프 전투에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지금이 적기이며 늦더라도 5월 초에는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코수염은 독일이 공세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병력과 전차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1943년 5월 북아프리카에서 추축국이 완전히 항복하자 코수염은 이탈리아가 곧 동맹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만약 연합군이 시칠리아나 그리스에 상륙한다면 약체인 이탈리아는 항복할 것이므로 코수염은 지중해 상황을 더 살펴본 후에 동부 전선에 집중하려 합니다. 하지만 코수염의 판단에는 큰 문제가 있었죠. 한 명의 독일군이 쿠르스크에 배치되는 동안 소련군은 2명씩 보충되고 있었습니다. 6월이 되자 쿠르스크 공세를 위한 준비는 완료됩니다. 만슈타인 원수는 쿠르스크 주변의 소련군이 점점 강해지고 있으니 빨리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히틀러는 소련군이 먼저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결국 작전은 한 달 늦은 7월 5일에 시작됩니다. 쿠르스크 북쪽과 남쪽에서 소련 돌출부를 포위해 괴멸시키는 것이 독일의 목표입니다. 발터 모델의 구군은 북쪽으로 진격하고 남쪽에서는 헤르만 호트의 전차 부대를 선두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무려 90만 명의 보병과 3,900대의 전차, 1,800대의 항공기 그리고 8,300문의 대포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군의 병력을 과소평가한 것이죠. 소련은 170만 명의 보병과 8,900대의 전차 및 자주포, 5,900대의 항공기, 그리고 47,000문의 대포를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7월까지 기다리는 동안 소련은 미군의 물자 지원을 받아 병력을 크게 증강시켰습니다. 7월 5일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독일군은 북쪽과 남쪽에서 첫 번째 방어선을 돌파합니다. 다음 날 두 번째 방어선에 도달했으나 소련군의 강력한 방어에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소련군 지휘관들은 몇 달 동안 준비한 방어가 더 나은 결과를 내리리라 기대했지만 충격을 받았고 예비 병력을 투입했음에도 독일군을 밀어내지 못합니다. 독일의 전차는 강력했습니다. 소련 지휘관 로코섭스키는 소련 전차가 독일 전차와 함부로 교전하지 말 것을 명령했고 전쟁 후에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특히 중전차에서 적의 우세를 감안할 때 우리 탱크는 보병이나 경장갑차에만 반격해야 하며 그마저도 우리 포병이 적을 혼란에 빠뜨린 경우에만 해야 한다. 그는 소련 탱크병들이 티거 전차에 맞서 돌격하다가 큰 손실을 입고 보병 뒤로 물러났던 사례를 떠올리며 회상했습니다. 남쪽에서는 소련군의 반격이 거대한 전차 전투로 변하며 소련군은 독일군의 기갑 선봉을 포위하려 시도합니다. 7월 8일 독일군은 소련군 전차 및 자주포 343대를 격파한 반면 독일은 단 20대만 잃습니다. 소련군은 예비대를 소모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독일군은 더욱 전진합니다. 북쪽에서는 발터 모델의 구군이 소련군의 세 번째 방어선에 도달하자 어려움을 겪습니다. 소련군의 대전차 지뢰가 많은 독일 차량을 파괴했고 포병 공격으로 독일 보병의 진격이 저지됩니다. 소련은 계속 증원을 받아 병력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남쪽에서는 사기갑군이 큰 성공을 거두었고 7월 11일 세 번째 소련 방어선을 돌파합니다. 다음 날 소련군은 전차를 선두로 독일군에게 반격합니다. 독일군은 소련군보다 월등한 전차 교환비를 기록하며 격퇴했지만 병사들의 피로 누적과 소련군의 압도적인 병력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북쪽과 남쪽의 독일군 공세는 모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만슈타인은 소련군을 포위할 만큼 병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공세를 계속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시칠리아에 상륙하자 히틀러는 만슈타인에게 시칠리아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집단군 일부를 양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불과했고 히틀러는 열흘 동안 동부 전선에서 시칠리아로 어떤 부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고집이 강한 만슈타인과의 논쟁을 피하고 빠르게 쿠르스크 공세를 중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만슈타인은 마지못해 포위 작전이 실패했음을 받아들입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독일이 계속 공격을 감행했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때만큼은 코수염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7월 12일, 이제 소련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쿠르스크 북쪽에서 소련군이 공격을 개시했지만 독일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병력을 계속 밀어넣었고 7월 21일 방어선 일부가 돌파됩니다.
고민 끝에 독일군 지휘관들은 후퇴를 결심합니다. 이때 독일 전차 한 대가 파괴될 때 소련군 전차는 10대가 파괴되는 상황이었지만 역시 물량 앞에 장사 없습니다. 8월 3일 소련군은 쿠르스크 남쪽의 독일 방어선을 공격합니다. 100만 명의 병력과 2,400대의 전차, 자주포가 투입됩니다. 독일은 21만 명과 640대의 전차를 보유했지만 그중 멀쩡한 것은 270대에 불과했습니다. 소련은 독일 방어선을 돌파하며 진격했고 독일은 포위당하지 않기 위해 빠르게 후퇴해야 했습니다. 8월 5일 소련군은 북쪽 공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벨고로드와 오류를 해방했습니다. 독소 전쟁 이후 처음으로 소련이 여름 전투에서 승리한 순간이었죠. 이제 남쪽만 남았습니다. 8월 7일 미하일 카투코프가 보호두키히로 도달하면서 하리코프에 위치한 독일군 후방을 차지하지만 독일은 급히 전차를 투입해 저지합니다. 이후 방어전을 벌이면서 하리코프를 결사적으로 방어하려 했습니다. 코수염이 하리코프를 포기하기 싫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련이 도시 외곽에 도달하고 포위를 준비하자 제2의 스탈린그라드가 두려운 코수염은 만슈타인에게 필요한 경우 도시를 포기하도록 허락합니다. 소련이 하리코프를 조여오고 도시에 진입하여 시가전을 벌이자 독일은 8월 23일 후퇴합니다. 이로써 50일간 이어진 치열한 쿠르스크 전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소련이 승리한 전투였으나 병력 손실은 소련이 훨씬 컸습니다. 최소 120만 명의 붉은 군대 병사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7,000대의 전차와 자주포가 파괴되었으며 3,000대의 항공기가 격추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약 20만 3천 명의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를 포함해 1,200대의 전차와 자주포, 650대의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비록 소련의 손실이 훨씬 크더라도 독일군에게는 심각한 패배입니다. 코수염은 공격하기 전에 너무 시간을 끌었고 적을 과소평가했죠. 미국에게 물자 지원을 받던 소련과 달리 독일의 파트너 이탈리아는 이미 항복했고 무솔리니는 호텔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2차 대전 가장 큰 전투 쿠르스크 전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